음, 어릴 때부터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걸 조금씩 잘하는 게 안전하다고요. 이 문도 열어두고 저 문도 열어두고. 뒤처지기 싫어서 막 10가지 다른 일을 동시에 해내는 거죠. 주변에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매 시간 정신없이 바쁜데 이상하게 삶은 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데 또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정말 뭐랄까 미친 듯이 잘해서요. 마치 세상 전체를 자신 쪽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것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10개가 아니라 딱 하나에 집중했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몇 단계나 위로 훌쩍 뛰어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답을 담고 있어요. 왜 여러 방향으로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단 하나의 길에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은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의 핵심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엔지니어이자 수학자가 발견한 하나의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만 팔아, 뭐 이런 동기부여 구호가 아니거든요. 수학, 사회학, 심리학을 넘나들면서 현대사회에서 성공과 영향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직한 공식과는 전혀 다른 거네요. 어쩌면 조금은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세상의 진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앞서 나갈 가장 현명한 전략이 뭔지 알아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인 파레토의 정원으로 한번 가보죠. 아주 소박한 발견이었어요. 파레토가 자기 정원에 있는 완두콩 넝쿨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극소수의 넝쿨이 전체 수확량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와, 보통은 그냥 올해 완두콩 농사가 좀 특이하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수학자의 눈은 달랐던 거죠. 파레토는 혹시 이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의 세금 기록, 토지 소유 현황 같은 데이터를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 인구의 20%가 부와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완두콩 넝쿨이랑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소수가 다수를 창출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80-20 법칙으로 알고 있는. 네, 맞습니다. 파레토 법칙의 발견이었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80-20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이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통 정규분포 곡선으로 이해하거든요. 사람들의 키나 몸무게처럼요. 대부분이 평균 근처에 있고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죠. 이런 세상에서는 평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간만 가도 괜찮은 세상? 맞습니다. 하지만 부, 권력, 영향력, 혁신, 하다못해 요즘 유튜브 조회수나 베스트셀러 판매량처럼요. 우리 삶의 중요한 변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전부 롱테일 분포, 그러니까 멱법칙 분포를 따르죠. 소수의 압도적인 승자가 거의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예요. 작가 나심 탈레브는 이런 세상을 익스트리미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익스트리미스탄이요? 네, 극단값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땅이라는 뜻이죠. 익스트리미스탄. 그러니까 능력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간 지점은 사실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트리미스탄, 이 롱테일 세계를 움직이는 4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균형적인 영향력입니다. 불균형적인 영향력이요? 네, 학교에서는 입에 더 열심히 공부하면 입에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이 세계에서는 달라요. 당신이 남들보다 입에 더 잘하면 보상은 10배, 100배가 될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상위 1%의 과학자가 전체 논문 인용의 40%를 만들어내고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단 2%에 불과한 소수의 대도시가 세계 경제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와, 그러니까 평균적인 노력은 그냥 평균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지만 탁월한 깊이는 그야말로 불균형적인
압도적인 힘을 낳는다는 거군요. 두 번째 힘은 누적적 이점. 사회학계에서는 마태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말이죠. 어떤 역량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해요. 작은 성공이 평판을 낳고 그 평판이 더 큰 기회를 끌어당기고 그 기회가 더 큰 성공을 낳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당신의 발전 곡선이 더 이상 직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호적 연결이라는 개념이네요. 이건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맛집 줄서기 효과 같은 거예요. 어느 식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으면 저기가 진짜 맛집인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줄에 가서 서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면서요. 맞아요.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연결이 많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노드에 새로운 연결이 더 달라붙는 경향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를 유치한 창업가에게, 출판사는 이미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에게 더 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이 성공을 끌어당기는 자석 효과 같은 겁니다. 아, 이제 확 와닿네요. 일단 한번 뜨면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가 몰려드는 구조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힘은 초선형적 확장이네요. 이건 또 뭔가요? 도시의 성장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도시 인구가 2배가 되면요. 도로 길이 같은 인프라는 2배가 안 되게 필요한데 특허 출원수나 R&D 기관 수 같은 생산성은 2배 이상 약 2.1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걸 초선형적 확장이라고 해요.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될 때 생산성이 2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현상이죠. 그럼 그게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생산성이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 네 가지 힘, 불균형적 영향력, 누적적 이점, 선호적 연결, 초선형적 확장, 이게 다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처음에 말씀하신 바쁘게 움직이는데 삶은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바로 이 네 가지 힘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혼자서만 정직한 직선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셈이네요. 와, 이 논리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정말 궁금해지네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가지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더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현대사회가 우리를 그 안전한 중간지대에 머물도록 아주 교묘하게 설계한 네 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평범함이라는 안식처예요. 안식처요? 네. 여러 가지를 적당히 잘하는 건 사실 아주 불편한 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하나의 모든 것을 걸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서 숨을 곳이 없게 되죠. 그러네요.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그래 라는 핑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바쁨 자체가 내 잠재력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피하게 해주는 일종의 방패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사회적 가면입니다. 파티 같은 데서 누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컨설턴트인데요. 요즘 코딩도 배우고 있고 주말에는 도예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뭔가 유연하고 다재다능해 보이죠. 인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누구도 당신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평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조용히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경제적 설계네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나 조직 같은 시스템은요, 본능적으로 대체하기 쉬운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10가지 일을 평균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어디든 쉽게 끼워 넣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뺄 수 있으니까요. 관리하기가 편하죠. 하지만 그건 좀 냉소적으로 들리네요. 회사가 정말로 직원들이 평범하길 바랄까요? 혁신을 이끌어낼 뛰어난 인재를 더 원하지 않을까요? 물론 뛰어난 인재를 원하죠. 하지만 한 가지 일에 너무 특출한 전문가는 시스템 입장에선 변수가 됩니다. 협상의 대상이 되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며 때로는 통제하기 어려울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저렴하고 관리하기 쉬운 인재, 즉 이것저것 넓게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건 온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린 셈이죠. 아,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은 소셜미디어가 만든 다재다능함의 환상. 이건 정말 공감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화려한 현재 모습만 보잖아요. 그들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다양한 직함들만 보죠.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단 한 가지를 마스터하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보냈던 그 보이지 않는 10년의 시간, 그건 절대 보지 못합니다. 깊이가 먼저 온 후에 다양성이 따라온 건데도 우리는 그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착각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결국 이 네 가지 함정들이 우리를 힘이 집중되는 그 좁고 불편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할 만큼 바쁘게는 만들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계속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군요. 그 대가는 결국 롱테일 곡선의 압도적인 보상이 시작되는 영역에 영원히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정확합니다. 바쁘지만 제자리인 삶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정말 답이 궁금해집니다. 이 교묘한 함정들에서 벗어나서 흩어진 노력을 날카로운 창처럼 집중된 힘으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4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집중, 포커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단계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점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 배우고 있는 모든 기술을 종이에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앞으로 6개월간 완전히 멈춘다면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제 할 일 목록을 보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절반은 날아가겠는데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엄청 후련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깊이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확보하는 과정이죠. 밭을 갈아서 씨앗을 심을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공간을 확보했다면 두 번째 기둥인 엣지를 찾아야 하는군요. 네, 당신의 비선형적 잠재력이 숨어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뭘 잘하지? 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당신이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유독 결과가 증폭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조용히 감탄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남의 능력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서 발견하는 능력이죠. 어떤 종류의 문이 남들보다 쉽게 열리는지, 어떤 영역에서 당신의 발전이 점진적이지 않고 폭발적으로 느껴지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나의 엣지를 찾았다면 이제 세 번째 기둥인 깊이, 뎁스로 들어가야 하는군요.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한다고 말하던데요. 맞습니다. 깊이는 엄청난 불편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초반에 그 신선한 흥미가 사라진 후에도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파고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일 2시간씩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딥워크는 흩어져서 보낸 10년의 노력보다 더 큰 성과를 단 2년 안에 가져다 줄 거라고요. 자신의 엣지 안에서 계속 약점을 찾고 그걸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깊이는 당신을 희소하게 만들고 그 희소성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듭니다. 이 시간의 딥워크가 10년의 얕은 노력보다 낫다. 정말 강력한 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레버리지입니다. 엣지를 발견하고 깊이로 강화했다면 레버리지는 그것을 증폭시키는 확성기 같은 도구입니다. 기술, 미디어, 자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죠. 당신의 노력이 1대1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당신의 엣지라면 뉴스레터나 블로그를 통해 수천 명의 구독자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당신의 기술을 세상에 방송하는 것과 같죠. 레버리지는 기술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이미 있는 기술을 곱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성벽 같은 개념으로 경계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네요. 결국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네, 그게 모든 것을 지탱하는 마지막 규칙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희석시키는 모든 약속, 그저 바빠 보이기 위한 일, 다른 사람에게 편리한 당신으로 남게 하려는 외부의 기대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을 빌리자면 성공한 사람과 정말로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죠. 당신의 엣지를 쌓는 데 쓰이지 않는 1분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능성에서 훔쳐온 1분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균형하게 소수의 사람,
소수의 결정, 소수의 기술에 의해 움직이는 롱테일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저 그런 평범함의 함정에 가두는 교묘한 사회적 장치들과 그곳에 머무를 때 우리가 치르는 보이지 않는 대가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봤네요. 동시에 집중, 엣지, 깊이, 내버리지라는 아주 명확한 4단계 실행 방안도 얻었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한 가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은 하나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좋은 기회를 다 놓칠까 봐 두려워요. 라고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야말로 우리를 계속 중간지대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숙련은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끈기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안하더라고요. 바로 14일간의 도전입니다. 단 하나의 기술을 정해서 앞으로 딱 2주 동안 매일 90분씩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딥워크에 몰두해보라는 거죠.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유혹 없이 오직 그 하나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돋보기처럼 한 곳으로 모일 때 당신의 정신과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라는 겁니다. 와, 하루 90분이요? 솔직히 처음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흩어진 10분, 20분을 모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이건 정말 당장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파레토의 세계에서 성공이라는 곡선은 망설이는 사람을 위해 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한 곳으로 정렬해서 발전이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게 만든 사람을 위해 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고 만들어내고 지켜내기 위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 잠재력의 희미한 신호를 마침내 듣기 위해 당신은 어떤 소음을 기꺼이 끌 것입니까?